점심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만 수업하고 여러분들 점심시간 줄 테니까 그렇게 오늘 아침에 좀 늦게 시작해서 그렇게 됐어요. 자, 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율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시의 표현 기법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의 표현 기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왔지? 운율이라고 하는 거. 되나요? 그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도 되겠다. 운율은 뭐가 관련되냐면 리듬과 관련되는데 이 리듬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냐면 반복이라는 거. 알겠죠? 반복.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운율과 심상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래서 시에서 리듬이 있다, 운율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뭘 찾으면 돼? 반복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알겠어요? 반복. 그래서 반복은 리듬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운율과 관련돼서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줄 하나, 운율이란 일정한 소리의 특징이 의도적으로 반복의 동그라미, 반복될 때 형성되는 일종의 시적 질서를 뭐라고 한다? 시작. 운율이라고 얘기한다. 정리됐죠? 자, 그렇다면 반복은 어떤 것에 어떻게 반복될까? 첫 번째 보니까 운율의 구성 요소 있지. 동음 반복 있지. 잠이나 모음을 반복하는 거. 근데 갈래길을 보면 반복이 느껴져요? 거기서 보면 갈래길에서 기역과 종성의 리을이 반복되고 있지. 이것도 하나의 리듬을 형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인에 의해서, 그렇죠?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수 반복. 같은 소위 자릿수 반복이죠. 일정한 음절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나보기가 역겨워. 그래서 7 가실 때는 뭐가 있다? 시작. 5 말없이 고의분에 뭐가 있다? 7 들이오르다 뭐가 있다? 5 그래서 7호조에 반복이 있다는 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고의분에 이르다 7호조죠. 자, 나 이제 음보에 대해서 이따 배울 거야. 음보는 나중에 배우게 되니까 그때 하는데 동그라미 해볼까? 나보기가 동그라미 해봐. 나보기가 동그라미 나보기가. 그 다음에 역겨워. 그 다음에 가실 때에는 동그라미 했습니까? 그 다음에 말없이 동그라미. 고의본의 동그라미. 들이오르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몇 음보 형태가 나왔지? 3음보 형태가 된다. 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끊어져 있는 거 3음보라고 그래. 이따 음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테니까. 이 밖에 의서나 의태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삐삐 배지정 있죠? 미줄자 삐삐 배배정. 그래서 반복이 들어가 있죠. 삐삐 배정 반복 들어가 있지. 이 반복이 들어가 있는 게 운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라고 이걸 쉽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보면 또 통사 구조의 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같거나 비슷한 문장의 짜임을 뭐라고 한다? 통사적이라고 그래. 통사적. 문장 구조를 통사적이라고 그래. 문장을 통사론이다. 문장 같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문장의 짜임으로 된 것을 반복할 때 통사적 구조의 반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봐봐. 물새알은 물새알이라서 날개 죽지 하얀 물새가 된다. 산새알은 산새알이라서 머리 꼭지에 빨간 댕기를 든다 할 때, 자, 물새알은 물새알이라서, 산새알은 산새알이라서 돼야 안 돼요. 같은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것들 다 뭐다? 운율. 그래서 운율은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도 반복, 시작. 반복이다. 그렇게 생각해두면 좀 더 이해가 빠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AAPA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 AAPA도 단단하죠? 반복이 들어가서 말할 수 있죠. AAPA. 그래서 AAPA. AAPA. 반복하지만 그 사이에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서 변형의 멋. 질서 뭐라고 했다? 시작. 변형이 뭐다? AAPA.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다는 점? 질서 변형의 멋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해될 수 있죠? 그 생각을 좀 해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얼이랐다, 청산에 뭐가 있다 났지? 살이랐다 있지? 원래는 이제 사실 낫다가 생략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APA를 그대로 실현하려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지? 그러나 아까 같은 운율을 형성하기, 운율을 갖다 맞추기 위해서 낫다를 생략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는 원칙은 어떻게 됐다?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래요. 항상 반복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 또 반복은 이런 운율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죠. 뭐 하는 거야? 전부 다 표현 기법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 기법이다고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알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시인은 자기의 허구적 대리인 시적 화자를 통해서 주제를 갖다 전달하고자 하는 거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단 말이야. 그 주제를 전달하는데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표현 기법을 동원하게 된다고. 표현 기법. 그래서 표현 기법을 물을 때도 있고 시어에 대한 의미를 물어볼 때도 있고 또 뭘 물어보겠다? 주제를 물어볼 때가 있다고. 우리는 역으로 가야 되겠지. 시인은 이미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해서 시적 화자를 설정하기도 하고 표현 기법을 설정하기도 하고 시상의 전개 방식을 설정하기도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제를 갖다 파악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으로 가야 되겠지. 시상의 전개 방식도 고려해보고 표현 기법도 고려해보고 시어를 고려해서 주제를 갖다 끌어내야 수 있어야 되겠지. 역으로 가야 되겠지. 그런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시를 통해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제를 묻는 문제랄지 그다음 표현 기법을 묻는 문제가 가장 잘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되겠죠. 사를 낳다 청산에 뭐 했다 다치? 사를이 낳다. 아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적 화자는 어디에 살고 싶어요? 청산에 살고 싶은 거죠. 그럼 청산은 뭘까? 현실에 만족한다면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이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머물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또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지. 근데 이 자리가 내가 뭐 해봐도 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 학원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나에게 그런 모든 걸 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떠나겠죠. 그런 거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뭐야? 이 학원에 그나마 그래도 만족하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비단 이 학원뿐만 아니라 삶이라는 게 다 그렇다고 했죠. 그러잖아. 만족한 곳에, 만족한 시간에, 만족한 공간에 그곳에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알습니까? 그잖아요.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어디가 행복한 공간일까? 어머니 집이 행복한 집인 거야? 행복한 공간인 거야? 병원이 행복한 공간이 아니야. 내가 머물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머물 수 있는 시간들. 그걸 같이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무슨 공간이야? 행복한 공간이지. 우리는 옛날에 그 어떤 노래 가운데 그런 생각하면 떠나보면 알 거야.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옛날에. 떠나보면 알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그 공간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도 행복하겠지. 그런 거래요. 그 공간에 없다 보면 얼마나 허전하겠어, 지금. 그죠? 몇 개월 언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어떤 시간들을 지금 가야 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요. 또 우리도 그걸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잠시 머물러 둬야 되는, 다시 미뤄둬야 되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냥 앞으로 잘 되길 바라지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의 현실이 만족하다면, 지금이 만족하다면 또 다른 세계를, 이상향을 꿈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므로 이 시적 화자는 만약에 이 작품이 청산별곡, 고려소교 청산별곡인데 청산별곡에서 또 다른 어떤 이상향을 동경한다는 것은, 또 이상향을 희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만족하다, 만족하지 못하다, 만족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또 다른 세상 필요 없는 오늘의 현실에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AA, BA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35페이지 가봐. 운율의 효과. 그러면 이런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왜 형성하느냐? 거기는 대체적으로 시의 분위기 및 어조와 결합되어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뭐한다? 부각시킨다. 그죠? 항상 이 운율은 뭐 관련되어 있다?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주된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뭔가 소망이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는 뭘 알고 싶어? 해를 알고 싶죠. 해를 쏟길 바라는 거죠. 그럼 적어도 해를 쏟기 바란다는 것은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해가 뜨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학이라는 것과 특히 시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산문적 언어를 통해서, 운율도 없는 언어를 통해서, 과학적 언어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정서화된 언어, 그런 정서화된 언어, 수화된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단 말이지. 그걸 느껴야 돼요.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해가 없다면 어둠이 오지, 어둠. 그래. 그러면 지금 내 시적 화자가 머물고 있는 현실은 뭐라는 거야? 어둠의 현실이라는 거지. 해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지. 이것을 시대적 현실에 견주어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화도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 작품이 해방 후에 발표된 작품이니까 해방 후에 우리 민족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약간 역사적 배경을 안다면 좀 쉬워지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모르더라도 이런 걸 기억해두라고. 해를 소망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해를 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해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이해됐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렇다면 해는 어둠과 대립되는 거지. 밤과 대립되는 거지. 그러면 지적 화자가 머물고 있는 현실은 어둠이요? 밤이라는 거야. 그래서 해에게 말하는 거야.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해야 소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이해됐죠? 이글이글 앳된 고운 얼굴.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새라고 하는 애가 아니라 새로운 해. 앳된 고운 해는 새로운 해죠. 새롭게 맞이하는 해. 기존에 있던 해가 아니라, 또 잃어버렸던 해가 아니라 새롭게 맞이하는 해. 잃어버렸던 해는 뭐야? 분명히 해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해는 잃어버렸던 해, 그거는 내가 원했던 해는 아닌 것 같아. 그래. 내가 원하는 해는 뭐냐? 앳진 고운 해야. 순수한 해입니다. 앳지다는 거, 곱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이 해는 긍정적인 거죠. 그런 해가 속길 바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작품을 한다면 이 해는 광복이에요. 우리 민족이 다시 독립하는 거죠. 빛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일제 강점기화가 어둠의 현실이 되겠지. 만약에 이것을 해방 후에 지은 작품으로 한다. 해방 후에 발표된 작품을 본다면 이 해방 후는 우리 민족적 현실은 뭐냐? 지금도 그런 이념적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좌파다 우파다 있어 없어요? 좌익이다 우익이다 이런 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해방 후는 좌익과 우익의 현실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념적 갈등으로 아주 국가가, 사회가 무질서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깐 우리는 네가 잘났다 그런 어떤 현실 속에 우리는 분열과 분열을 낳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았던 겁니다. 그때 먹잇감 좋잖아. 분열돼 있으니, 서로 갈등하고 있으니, 서로 투쟁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런 곳은 뭐가 침투하기 쉬워? 열강들이 침투하기 쉽죠. 그래서 그래? 이놈들이 싸우기 좋네? 그렇다면 뭐야? 필요하겠지. 전쟁터가 필요해. 새로운 질서를 위한 전쟁터가 필요하지.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꼭두각시가 돼야죠. 우리는 남북한에 뭐 했다? 전쟁. 특히 더 꼭두각시에 더 취했던 사람이 김일성 아니겠습니까? 남침해서 북침해서 남침했잖아. 그래 하나요? 그런 현실이 바로 뭐냐면 6.25라는 것이었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역사학자가 다 평가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런 열강들의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남북한에 전쟁이 생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열강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다? 우리 민족이 고스란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우크라이나도 사실 러시아에 비할 데가 없죠. 군사력이나 뭐나 비해서. 그러나 뭐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는 사실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싸우긴 싸우는데 너희들 핵은 사용하지 마! 러시아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 무기를 갖다 대주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뭐가 되지 않도록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잠잠해지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칫 또 남북한에 또 불장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민족만 고달프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결국 평화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항상 독수리 눈처럼 지켜봐야 되고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두신 해는 해방 후에 지어진 작품이라면 이때 해는 바로 뭐냐면 분열이 아니라 통합. 우리 민족이 좌익과 우위로 나눠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라는
통합의 암묵적 차원에서 해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수학여행 갈 때가 있었어요. 기차 타고 수학여행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갈 때 어둠의 터널 지나갈 때 있어요. 막 갑자기 뭡니까? 그때 당시 전등 이렇게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터널 지나도 밝게 비추고 있어야 되는데 기차 안에 전등이 꺼지는 거야. 그럼 갑자기 뭐가 되는 거야? 어둠이 되지. 터널 지날 때. 그때 말이지 막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내고 막 그래요. 어떤 경우는 막 여기다가 막 얼굴에 어느새 치약을 갖다 묻혀서 막 여기다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대혼란이 오는 거죠. 무질서가 오는 거죠. 뭐 가운데? 동굴의 터널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무질서. 그러나 다시 뭐가 된다면 터널 빠져나와서 해가 있는 곳에 가니까 다시 다들 제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질서, 코스모적 세계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자익과 우익으로 분열된 현실 속에서 뭘 소망했던가요? 무질서한 세계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코스모적 세계, 질서화된 세계를 소망했던 거죠. 질서화된 세계가 되기 위해서 뭐가 돼? 너, 나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해야 되겠지. 화합을 이루어야 되겠지. 그래서 좌익과 우익의 통합이라고 하는 분열된 그런 그런 양상을 통합적 안목으로 형성시킨 작품이 뭐다? 박도진의 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 해는 그래서 무슨 해다? 통합의 해가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시를 갖다 이해해 가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것을 갖다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뭘 활용하는다? 이 같은 반복을 활용한다. 그런 얘기야.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알겠지? 그럼 이 작품에서 뭐만 알면 이 작품의 주제는 해결되는 거야? 해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뭔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뭐한다? 반복하게 돼 있으니까. 해의 의미가 바로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키포인트가, 핵심적 의미가 바로 해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생각해 두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인상을 깊게 해준다. 자, 결국 운율은 뭘 깊게 해준다? 인상을 깊게 해준다. 예를 들어 봐봐. 상과 달을 푸르게 만듭시다. 상과 들을 푸르게 만듭시다. 이런 말과 상과 들 푸르게 어떤 것이 더 선명하게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어요? 상과 들을 푸르게 가꿉시다. 이거하고 상과 들 푸르게 어떤 것이 더 선명하게 이미지가 각인됩니까? 그 푸르게라는 반복을 통해서 비단 가꿉시다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푸르게라는 말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상과들을 푸르게 만들자라고 하는 스스로 듣는 이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그 비워져 있는 내용까지 생각해서 이해하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강한 인상을 준다는 얘기야. 옛날에 에즈라 파운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즈라 파운더라는 사람이 수백 편의 작품을 쓰는 것보다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위대한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묘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것들을 그려낼 수 있는 것, 구체화할 수 있는 것. 아무래도 시 같은 경우는 짧은 어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히 그 속에 그런 운율과 심상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상상을 갖다 끄집어내야 되겠죠. 능동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지. 그래야 더 내 마음에 더 각인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인상을 깊게 해준다라는 것. 자, 그 밑에 봅시다. 넓은 물 동쪽 끝으로 옛약이 지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화항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있어 없어요?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여러분들 이 작품은 정주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주용의 향수라는 시예요. 알겠어요? 정주용은 충북 옥천 지방에서 태어났거든요. 충북 옥천이 고향이에요. 군대에서 만났던 동기가 그 고향이 충북 옥천이라고 해서 그가 결혼한다고 해서 충북 옥천을 간 적이 있어요. 20대. 신학대생이었거든요. 신학대생이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우리 동기 가운데는 제일 먼저 결혼해서 우리 동기들이 그 당시에 충북 옥천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갈 때 보니까 그 굽이굽이 그 길이 나 있는데
야, 정말 그것을 이렇게 잘 표현했구나. 가다 보니까 그 천에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소들도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내가 뒤로 넘겼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넓은 물 동쪽 끝으로 엔약이 지대되는 실개천이 있죠? 개천이 있어. 개천이 딱 있고 막 이것이 굽이굽이 휘둘러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 개천에 뭐가 매여져 있어? 얼룩배기 황소가, 네, 소들이 매여져 있어요. 그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어. 그런 가운데 저녁 무렵에 노을지니까 그때 많이 먹었잖아. 하루 종일 먹었잖아. 그러니까 소들이 뭐예요? 나 이제 집에 들어가죠. 음메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향수를 보니까 더 느껴지더라고. 신 누구는? 여기 나오는 정지영 있죠? 정지영은 바로 자기 고향 충북 오천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해설빛, 금빛, 게으름이 있죠? 해설빛, 금빛. 이 해설빛이란 말은 그 지방의 사투리야, 방언이야. 그래서 이런 방언이 나온다든가 또는 지명이 나온다든가 또는 우리에 있어서 토속적인 이름들 있지. 순이 뭐 이런 게 있잖아. 나오면 다소 향토적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향토적 정감이 있다. 또는 향토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해질무렵이죠. 공간가적 표현.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 자, 울음은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뭘까?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인데 울음 뭐예요? 울음은 청각적으로 인식되는 거지. 근데 그것을 금빛이라고 해서 시각화시켰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웁니다. 공감각적 심상. 시작.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그 노을진 모습 속에서 이제는 많이 먹었어. 하루 종일 뜯어 먹었으니까 그때 이렇게 하고 좀 느리게 우는 그런 것들이 인상됩니다. 정리됐나요? 그런 점에서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그 소가 게으른 게 아니에요. 게으르면 느리게 우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왜? 많이 먹었으니까. 뭐 그런 정도를 결국 공감각적 신호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고향에 대한 어떤 정감이라고 할까요? 고향의 어떤 풍경을 처음에 도입부부터 이렇게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심성을 통해서 인상을 깊게 해줄 수 있다 나오는 것도 되고요. 뒤로 넘겨서 자, 36번. 내가 그 말을 좀 더 설명을 할 것을 못했네. 여기서 지금 운율에 초점 맞췄죠? 금빛 게으름 울음다는 표현적 기법이 하나, 이거 운율이다. 그럼 운율은 뭐냐면, 특히 거기 보면 그곳이 차마 꾸며들 이차 나와. 나오지? 미줄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연애도 역시 그곳이 차마 꾸며들 이철이야. 차마 꾸며들 이차 나와. 나오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지? 네, 마치 후렴구처럼 각 연에 차마 꾸면들 이칠이야. 이 부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 결국 이런 반복을 통해서 무엇을 강화시킨다? 주제를 강화시킨다. 그 주제는 뭐였느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알겠어요? 향수. 시작. 향수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생각을 좀 해두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7월의 채가 식어지면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그것도 하나 표현해볼까? 나왔는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밑줄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밤바람이 결국 말처럼 달린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러면 소리가 달린다? 소리는 뭐야? 청각적인 거지. 달리는 것은 뭐야? 시각적인 거지. 청각의 시각화. 시작. 청각적인 이윤을 시각화시켜 표현하고 있지. 이걸 공감각적 심상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청각의 시각화. 그것도 알아둬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마 꾸며들 이치라를 반복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강화시키고 있다. 주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작품의 제목은 향수가 됩니다. 뭐가 된다? 향수가 뭐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운율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한다? 인상을 강하게 남긴다는 것, 그리고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것.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시가 나온 상태에서 시의 주제를 물어볼 때 이런 운율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을 드러내는데 상당 부분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참고해두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고요. 운율 밑에 종류. 외역률이 있고 무슨 율이 있다 나지? 내재율이 있는데 외역률은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을 외역률이라고 그래. 거기는 크게 세 가지 뭐 있죠. 음성률이 있다든가 음율이 있다든가 음보율이 있다든가 음수율이 있죠. 그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일단 음성률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 우리나라 현대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아둘 건 없고 주로 영시에 나타나. 영시에 있어서 뭐 고전화, 강약이나 장단, 영시나 한시에서 나오는 것이 중에 음성률이다. 반면에 음율, 밑줄자, 음율, 음보율, 음수율은 더러 시를 분석할 때 이런 운율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언급되기도 합니다. 음율은 뭐냐? 같은 음운 있죠. 자음이든 모음이든 같은 음운을 같은 자리에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다 같이 음율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음율은 뭐라고요? 일정한 자리에 비슷한 음을 배열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음유율이다. 거기는 두운이 있고 요운이 있고 뭐가 있다? 가군이 있다. 두운은 각 시행의 첫 글자를 비슷한 음으로 맞추는 걸 뭐라고 한다? 두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 시행의 중간 부분을 비슷한 음으로 맞추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요자가 허리 요자야. 이게 중간이죠. 세 번째는 각 시행의 끝음을 비슷한 음으로 맞추는 걸 뭐라고 한다? 가군. 각자가 다리 각자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예를 봐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나왔나봐. 밑에 보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가 나오죠? 그럴 때 돌과 풀 처음에 받침 리을로 맞추고 있지. 그러지 이걸 두운이라고 그래. 이걸 두운. 그 다음에 소새기는 올라 속삭이다 많이 하잖아. 소새기는 그 다음에 웃음 짓는 할 때 끝에 뭘로 맞췄어? 니은으로 맞췄지. 에? 그 니은 이걸 요운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나왔지? 햇발같이 샘물같이 해서 이로 맞췄지. 이것을 가군이라고 그래. 자, 두운이 뭐고 요운이 뭐고 가군이 뭔지는 알겠죠? 그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음보율이 있습니다. 음보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음보율은 대체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음보율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죠. 음보율. 자, 음보율은 그 밑에 있죠. 1음보가 2 내지 7음절의 부정형성으로 되어 있으며 부정형성이라는 것은 정해있지 않다는 거야. 그만큼 유동적이 있다는 거지. 2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보기도 하고 3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보기도 하고 뭐 5음절 또는 7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각 마디의 시간의 길이가 동일한 거 있죠. 이걸 밑줄자 시간의 등장성. 이걸 시간의 등장성이라고. 시간의 등장성이다. 자, 시간의 등장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대체적으로 2 내지 7음절 2 내지 7음절을 2 내지 7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본다. 1음보로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읽어주는 단위를 결국 음보다라고 할 수 있죠. 대체적으로 종류에 있어서는 몇 음보가 있냐면 3음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4음보라고 있는데 같은 시간을 들여서 3번씩 끊어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3음보야. 잘 볼까? 하나 얘기한다면 이거죠.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민요들 있지. 서정민요. 뭐 서정민요랄지 또는 뭐 고려소교. 서정민요랄지 뭐 고려소교랄지 경기체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몇 음보 형태를 취하고 있다? 3음보 형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랑이 있어 없어요? 아리랑 있죠? 한번 불러볼까? 시작. 아리랑. 잘 봐봐. 내 손가락 봐봐.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거 한 플레이를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몇 번? 3번씩 끄는. 이걸 몇 음보라고 한다? 3음보라고 얘기한다. 됐지요? 우리 김소래 진달래꽃도 그래서 몇 음보 형태냐면 이런 민요조의 3음보야. 근데 뭐가? 나보기가. 자, 일단 손가락 봐봐. 시작.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오르다. 이렇게 되죠? 몇 음보 형태다? 3음보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3음보다. 4음보는 주로 이제 어떤 교술민요.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것을 교술민요라고 하는데 교술민요랄지
시조랄지 가사. 이것도 대체 매듭모 형태다? 사음보. 그 중에 시조를 한번 들어볼게. 이거 있죠? 시조. 자, 내 손가락 봐봐.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떠오르면 못 올리 없건만한.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있지? 몇 번씩 끊어 읽어? 4번씩 끊어 있지? 이걸 매듭모라고 한다? 사음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비정형성, 대체적으로 보면 음보는 2 내지 7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음수율에 비해서, 음수율이죠. 음수는 일정한 차수를 맞춰야 돼. 3, 4면 3음절, 4음절, 3음절, 4음절 이렇게 반복성을 가져야 돼. 그런데 음보는 2 내지 7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보니까 그만큼 음수율에서의 합격을 음보는 합격을 이루지 않는 규칙성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음보는 음수율에 비해서 좀 더 유연성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에는 말이죠. 이렇게 안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안 해놨을 것 같아. 김소래 진달래 꽃을 보면 좀 쉬운데 잘 봐봐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것만 이것만 하나 해볼게. 잘 봐봐. 자, 나 보기가 역겨워.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면 말없이 고이 보내. 말없이 고이 보내. 뭐가 오래다 했지? 들이 오리다. 들이 오리다. 됐어요? 근데 여기 딱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변의 약산. 영변의 약산이지 약한이 아니라.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진달래꽃.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할 수 있겠죠? 아름다다. 아름다다 가실길에. 아름다다 가실길에 뭐하러 오르다? 뿔이 오리다. 뿔이 오리다. 돼 있잖아요. 자, 보면 자, 음술로 보면 나 보기가 역겨워. 됐죠? 몇 대야? 7이지. 가실 때 뭐지 닿지? 5지. 말없이 고이 보내. 여기까지 몇이 닿지? 7이지. 들이오다 뭐예요? 그래서 7호째 반복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영변의 몇 음절? 3음절. 약선. 2.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5지 합쳐서. 진달래꽃 뭐지? 4지. 아름다다 가실게 몇이지? 8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 그 다음 이건 뭐야? 뿌리 오르다는 5지. 자, 벌써 몇 절로 가니까? 1년에서 2년으로 보니까 음술상의 합격이 있어 없어? 있지? 세 번째 연구, 네 번째는 그대로 다시 7호쪽 돌아와. 그렇죠? 근데 보면 뭐가 있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게 뿌리 오른다. 가시는 걸음걸음 7이지. 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그건 뭐예요? 5지. 7호조 반복이야. 사뿐히 들이받고 7이지. 가시옵소서 5지. 그래서 7호조의 반복이 다시 하는데 그런데 두 번째에서 뭐가 있다? 음술상에는 합격이지. 그런데 음보는 규칙성을 엿볼 수 있다는 거야. 잘 봐. 음보는 뭐야? 끊어있는 거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면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오리다. 됐지? 몇 음보? 3음보의 반복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3이지. 그 다음에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따라서 음술상의 합격이 있지만 음보상에 있어서의 규칙성을 엿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음보는 음술에 비해서 좀 더 유연성이 있다. 알겠지? 유도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전통 시가에서는 뭘 중시하느냐? 음술보다는 음보를 더 중시하게 한다. 알겠지? 그만큼 우리나라는 음폭이 넓어. 음폭이 넓으니까 우리나라 전통악기도 음폭이 넓으니까 서양 음악을 갖다 연주하는데도 손색이 없더라고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인가? 그것을 태평소로 불더라고. 태평소. 그러는데 태평소 뭐 군대에서 말이지 뭐 행진할 때나 뭐 할 때나 그런 태평소 있잖아. 짧은 나팔 같은 거 있어 이렇게. 그런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는데 손색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악기도 이렇게 음폭이 상당히 강함을 느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음보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내지 7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보기 때문에. 정리됐지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뭐 내재율이라는 것은 그 내면식에 흐르는 가락을 내재율이라고 해.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오늘날 현대시는 대체로 자유시이자, 서정시이자 주로 운율은 내재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설명했다? 운율. 그러니까 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시의 표현 기법 가운데 뭐가 중요하다고? 운율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했고, 자, 오후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심상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밥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일어나. 아이고, 이거 방송 들어가는 자, 37페이지에, 여러분들 교재 37페이지죠? 시의 심상이라는 것.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운율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다, 나죠? 심상이다. 심상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마음 심자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상이라는 게 이제 모양 아니겠어요? 마음에 맺히는 어떤 모양, 마음에 맺히는 어떤 상,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럴 때 쓰는 말이 이제 심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상이란 구체적인 사물이나 비유의 보조관념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감각적 형상을 이루는 말을 뭐라고 한다지? 심상이라고 하고, 그 심상을 다른 말로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 그 시라는 것은 짧은 그런 어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죠. 그런데 뭘 통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연상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워진 부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채우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시에 있어서의 효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뭐와 뭐의 중심이다? 운율과 심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거기 한번 볼까요? 이한직의 낙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한직의 낙타. 이한직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오후에 동물원에 갔던 것 같아요. 동물원에 갔을 때 거기에 뭐 사실 우리 주변에서 낙타를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니잖아. 어디 가야 볼 수 있어?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 주변에 동물원 있나요? 여러분들 사는 이 고장 주변에는 동물원 있나요? 인천 대공원에 동물원 있어요? 무슨 동물이 있어요? 거기 가면? 원숭이, 새, 개? 이거 개? 오케이. 낙훈, 오리, 사자도 있어요? 사자 같은 건 없고? 그렇죠? 그냥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맹수들은 없구나, 그렇지? 거기에 또 코끼리가 있다든가 이런 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어떤 동물원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낙타가 있을 정도에 된다면 서울대공원에 갔나? 서울 그 동물원? 에버랜드? 이런 데 가보면 낙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낙타를 보고 잠시 어느 날 오후에 동물원에 갔다가 낙타를 보고 느낀 바가 있었던 것 같아. 뭘 느꼈나 봤더니 낙타를 통해서 다음같이 느낀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으면, 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눈을 감으면. 이 눈을 감으면 밑줄 쳐놓고, 대체로 이것은 이제 오볼렛 기법. 시나리오에서 오볼렛 기법이라는 것은 주로 과거 회상. 과거 회상에 주로 뭘 쓴다? 오볼렛 기법을 쓰는 거죠. 가끔 그때가 언제였던가 하면서 눈을 감으면서 그 옛날을 갖다 회상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 옛날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면서 생각하는 삶은 점점 사라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오버랩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겹치기 화면, 과거 회상에 주로 사용되지. 만약에 시뮬 가운데 눈을 감으면 밑줄 쳐놓고 이것과 표현 기법이 같은 걸 찾아 나올 수 있겠지. 표현 기법이란 이것을 영상으로 표현할 때
시나리오의 그런 용어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 그러면 OL, 오버랩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어린 때 선생님이 걸어오신다.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선생님이 걸어오신다는 거죠. 걸어오신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했지? 그래서 문득 어느 날 오후에 동물원에 갔다가 낙타의 모습을 보고 허리가 굽은 선생님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낙타를 통해서 시적 화자는 어떤 것을 갖다 연상하게 됐다? 이미지. 그래 선생님을 그 옛날에 선생님을 떠올리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딱 타보니까 이미지 선생님이 구부정했던 선생님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죠. 우리는 다 경험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떠올 때가 많죠. 6.25 때요. 6.25 때인데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런다는 거예요. 6.25 때 피난을 하게 됐어요. 월남하게 되는데 그 적군들 피해서 공산군들 피해서 나무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피난할 때 아무래도 동네 사람들이 여러 명이 피난하게 되는데 그때 피난하지 못하도록 북한군들이 감시망이 상당히 촘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설상가상 그 피난민 대열에는 어린 아이를 갖다가 업고 있는 젊은 엄마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 아이가 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겠죠? 발각되면 다 총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마치 아이가 우는 거예요. 밤을 틈타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엄마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입을 틀어 막았어요. 아이 입을. 그리고 얼마를 걸어왔을까요?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위험한 적을 벗어나서 손을 떼고 아이를 확인하니까 아이가 미동도 없는 거예요. 보안이가 죽었어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엄마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죠. 어쩌다 보니 아이가 입을 틀어막은 것이 코까지 틀어막았는지 아무튼 죽게 됐어요. 유반적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느 산자락에 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이를 묻었어요. 그때는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던 봄. 진달래가 피어 있던 어느 산역에 결국 어린아이를 묻고 온 거죠. 자, 어느 날입니다. 이 엄마는 한이 맺힐까 안 맺힐까? 맺혔겠죠. 어린 자식이 죽었으니. 그래서 봄이 되면 그리고 산에 진달래꽃이 피면 뭐가 떠오를까? 그 어린 자식이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경험은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진달래에 대해서 어렸을 때 진달래 먹고 먹고 이렇게 할 때는 진달래에 대해서 좀 더 즐거운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엄마에게 있어서 진달래 것은 아픔인 거죠. 자식의 죽음인 거죠. 낙타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낙타를 보고 어떤 사람은 구부정한 그런 혹 달린 혹같이 보이는 그런 낙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할머니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 거래요. 그죠? 근데 이 작가는 누가 떠올랐다? 선생님이 떠올랐던 거죠.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는가? 직접 우리는 뭘 보지 못했어. 이 시적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또는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어렸을 때 그 선생님, 회초를 들고 있는 선생님을 우리 경험하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낙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하는 게 되죠.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어렸을 때 이 시적 화자가 만났던 선생님이 그런 모습이었겠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미지라고 그래. 여기에 선생님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지. 산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지. 허리가 굽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설명해 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 그죠? 낙타를 보고 선생님이 떠올랐다라고 말했을 뿐 어디에도 선생님이 구부정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말을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늦은 봄 햇살 등에 지고 낙타는 항시 추억한다. 낙타는 항시 추억한다. 옛날에 있었죠? 여기서 낙타는 항시 추억한다고 했지. 그 옛날 추억한다고 했지. 그러면서 낙타가 또 뭘로 절한다냐면 낙타는 어린 때 선생님부터 늙었다 했지.
그래서 낙타가 다시 옛날을 추억한다고 했어. 그럼 이 낙타는 또 뭐가 될 수 있느냐면 나도 될 수 있다. 나 시적 자. 자, 그러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설명해서 안 했어. 하지 않았죠? 낙타처럼 나도 늙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 또한 그 옛날에 선생님 같은 모습이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낙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연상할 수 있어? 독자들은 낙타를 통해서 그 시적 화자의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알겠어요? 시적 화자 자신의 모습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한다?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머릿속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심상, 이미지라고 한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시적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선생님의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우리는 낙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선생님의 모습도 시적 화자의 모습도 떠올려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 이해를 좀 갖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심상, 그렇다면 이런 심상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할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시의 표현적 기법 가운데 주제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했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첫 번째 볼까? 함축적 의미를 전달한다. 함축적 의미. 그런 그 풀의 이미지를 통해서 함축적 의미,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풀 있죠.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가 있어요. 풀은 눕는다, 뭐 동풍에 눕는다 이게 나오거든요. 풀은 눕어요. 이 풀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될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바람에 의해서 풀은 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바람이 부니까 세차 바람이 불면 더 눕잖아. 더 바람이 세차면 세차할수록 더 눕죠. 누워요. 그러나 눕는데, 그러나 여기 땅에 있다면 풀이 있을 것 같아요. 풀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고? 뿌리가 있겠죠.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 풀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누울 수밖에 없죠. 누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풀은. 그러나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거? 뿌리만큼은 그대로 있는 거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민중을 얘기합니다. 민초들은 결국 바람에 의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마저 외면적인 것은 굴복했는지 몰라도 내면적인 것은 굴복이 없다는 거지. 그 뿌리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이 많은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까지 왔죠. 그때 그 역사의 주체가 되는 건 누구였느냐? 지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민중들이 바로 그런 역사를 지탱해 왔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표면적으로는 마치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라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민초들은 끝내 굴복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런 역사, 우리가 보면 민초들의 어떤 투쟁사는 다 알고 있겠죠. 결국 임진왜란 당시에 있어서 많은 의병들, 그거는 양반도도 나섰지만 대부분이 다 뭐였다? 이름 없는 일반 양민들이었고 힘없는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부연히 일어나서 왕은 도망갔지만, 그렇죠? 왕은 도망갔지만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 이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했다는 거. 얼마 전에 봤던 영화 한산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이후에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에 와서도 그런 어떤 백성들의 그런 어떤 힘이라고 하는 걸까? 끈질김이라고 할까? 저항의식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생각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나왔지? 5.18 때 있어 없어요? 광주항쟁 있습니까? 그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를 외쳤던 그런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촛불혁명까지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누가 일어났어요? 민초들이 이겼죠. 그래서 참을 때까지 참죠, 민초들은. 그리고 말만 하죠. 하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상황에서 뭐가 일어난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됐습니까? 그래서 민심이 뭐다 시작? 천심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누구다? 백성들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죠, 사실 백성들이라는 거. 그래요. 지도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언제까지 권력을 휘둘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 푸틴도 봐봐. 푸틴도 막 20 몇 년 막 독자고 있잖아요. 그죠? 생각할 때. 푸틴도 내가 볼 때는 내려올 때를 못 맞춘 거야. 욕심이 너무 과하다. 만약에 이런 전쟁이 잘못된다면 결국 푸틴은 역사에 러시아의 성공된 대통령으로 남지 못하고 오히려 또 실패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욕심이 화를 부르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죠. 욕심이 화를 부른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특별히 김숙의 풀이라는 작품의 풀이 나타나는 이미지, 뭔가 연약하죠. 힘이 없죠. 그래서 바람에 쉬 누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뿌리만큼은 강건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백성이 아무 힘이 없다고 해서 배알도 없냐? 배알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김숙의 풀이고요. 그 풀을 결국 이 작가는 그 풀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있어서 또는 우리 역사의 주체가 누구다? 민초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끈질긴 생명력. 됐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미지죠. 풀이 가는 이미지. 발표도 죽지 않는. 그래서 어김없이 그 척박한 땅에도 풀은 나야 안 나요? 나죠? 생명력도 길죠? 다 시들어 없어진 것처럼 가을이 되고 늦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 갈색으로 변해서 다 타들어 다 죽은 걸로 생각되지만 그 이듬해 어김없이 푸른 새싹을 발하는 그 풀, 바로 마치 그것은 흡사 누가 같다? 우리 민초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리됐나요? 그 이미지야, 이미지. 풀이 갖는 속성, 풀이 갖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민초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시를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죠. 대상을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녀석 눈이 참 곱군. 이것보다는 뭐야? 그 녀석 참 샛별같이 눈이 밝군. 또 샛별 같군. 이렇게 할 때 비유 들었죠.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통해서? 샛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눈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표현보다는 좀 더 그 연상을 통해서 그 여백을 채워 나가는 거지. 이게 바로 이미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의 기능은 뭐라고요? 함축적 의미를 전달한다. 두 번째는 대상을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표현한다. 세 번째 뭘까요? 보통의 언어로서 풀이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추상적인 것들이 있죠. 모호한 것들이 있죠. 관념적인 것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거죠. 보이게 만듦으로써 뭐 한다는 거야? 구체화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봐봐요. 내 마음은 호수요. 자, 내 마음은 뭐가 있다 나왔지? 호수요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뭐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10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깊이죠. 10길 물속은 잴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물의 깊이가 어떻게 되는가? 어느 정도 깊이인가? 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깊이는 잴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내 마음의 깊이, 내면적 깊이. 이건 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면적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 속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뭐하고 내면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뭐 했다?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호수라는 거죠. 그럼 호수에서 느끼는 이미지가 뭐예요? 호수에서 느끼는 이미지. 우리나라의 호수에서 느끼는 이미지. 우리나라 호수는 크다, 작다? 우리나라 호수는 저 빅토리아 호수, 저기 러시아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인가요? 그리고 세계에 많은 유수한 호수들이 있죠. 마치 보면 바다 같아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호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호수도 대부분 끝이 보이죠. 저수지보다 좀 큰 개념이 호수 아니겠습니까? 보여요. 그렇죠?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끝이 보이죠. 끝이 보이기 때문에 바다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야. 바다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안 받는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근데 대야 같은 데 있죠? 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떠놔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잔잔한 물결만 있지 거기에 파도는 치지 않지.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다. 그런데 뭐인 경우는
드넓은 호수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물결이 쌓아지면 파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다루는 큰 호수들은 말이죠, 바다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막 고깃배들이 운영해서 막 큰 어선들이 다니면서 고기도 잡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 김영란의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할 때 이 시를 외국 사람들이 읽게 되면 그런 호수에 있어서의 잔잔함과 고요함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알겠죠? 그런 배경 속에서 결국 이 내 마음은 호수요가 내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한 그런 내 마음을 결국 호수를 통해서 빗댈 수 있는 것이다. 호수가 갖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비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수화법이 은유법이에요. 무슨 법? 은유법. 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대상을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뭐 한다는 점? 표현한다는 점도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의 언어로서 풀이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뭐 한다? 나타낸다. 됐습니까? 그 부분도 역시 기억을 해둘 수 있어요. 따라서 심상의 기능 관련해서 크게 몇 가지가 있다는 점? 3가지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더 추가되면 네 번째도 한번 더 볼까? 뒤로 넘겨서 보면 매우 뚜렷하고도 직접적인 뭘 준다는 점? 인상을 준다. 매우 뚜렷하고도 직접적인 인상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 택의 감각적 경험과 구체적 사물을 나타낼 언어 이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뚜렷하고 직접적인 뭘 남게 된다? 인상을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이미지가 갖는 효과다. 그래서 오히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심상의 제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심상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심상의 제시 방법은 묘사적이다, 비유적이다, 상징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 또 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심상과 제시는 비유적입니다. 뭐다 하냐? 비유적 심상이 가장 많이 활용하죠.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비유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유적 심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 밑에 상징적 심상이 있어요. 상징적 심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 둘 것은 크게 원형적이다, 관습적이다, 창조적 있잖아요.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서 나오는 원형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신화적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 감정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밤 오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밤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요, 나빠요? 밤. 좋아요? 밤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그 밤 가운데도 토요일 밤이 좋아요. 옛날에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보통 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우리 앞에 학생, 밤에 여러분, 우리 그걸 산속에 혼자 놓았다고 생각해 봐요. 어때요, 우리 여학생 생각은? 무서워요. 또 상당히 그러다가 더 어둠 가운데, 그 어두운 밤에 산도 아니고 공동묘지였다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뭐예요, 다지? 끔찍하고 공포스럽고 무섭고 그러죠. 그러면 그 밤에 갖는 이미지는 뭐예요, 다지? 무서움이 들 것 같아. 그잖아? 근데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밤이 갖는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그래서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서움이라는 거.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 공포스럽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에서 주로 밤이 사용되면 긍정적으로 사용된다,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주로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밤이라는 걸로. 아까도 보이죠? 박두진의 해 같은 경우도 뭐예요? 부정적인 상황을 어둠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끔 내 인생은 지금 낮이다, 밤이다. 그럴 때 내 인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 낮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밤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오늘의 수험 생활은 여러분 낮이요, 밤이요? 지금의 수험 생활은 낮이요, 밤이요? 오전? 낮 가운데도 오전에 속한다. 물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직 뭔가 좀 태양이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그런 지향점은 나름대로 있긴 있지만은 그것이 아직 활활 타오르지 않은 입장에서.
그래서 오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시험을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막 거래하면 어떻게 돼? 막 불타겠죠, 이제. 한참 공부하는데 열의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낮에 그런 열정으로 공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지? 적어도 공부의 열정만큼은 뭐가 되지 말자? 노을이 되지 말자. 알겠습니까? 물론 원숙도에 있어서는 뭐 노을이 되는 것도 뭐 낭만적이겠으나, 그러나 열정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항상 뜨거운 심장 속에 열정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을이 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오늘 내가 말했지만 참 병원인 것 같으네. 그렇지? 공부의 열정만큼은 뭐가 되지 말자? 노을이 되지 말자. 알겠죠? 뭐 괜찮은 것 같아. 노을은 식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노을을 한참 바라보더라도 뭐하다 한다? 뜨겁지가 않죠. 눈이 부시지 않지, 노을은. 그 노을을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봐더라도 내가 눈부시지 않고 그러면서도 뭔가 한참을 응시할 수 있는 존재. 공부의 열정이 아니라면, 그게 빗댄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가 더 좋아? 노을 같은 존재도 돼도 되겠지. 그런 거래요. 누가 봐도 나를 부시지 않는 존재, 부담이 없는 존재. 그러나 땡볕은 부담되잖아. 여름날 특히 정오에 한낮에 장렬한 땡볕은 해는 부담스럽지. 바라보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되자? 노을이 되자.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으네. 뭐 약간 철학적인 생각을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원형적 상징은 그거예요. 원형적,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 우리 인류가 갖고 있었던 본디의 감정들, 이해되나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원형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신화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뱀이 있어, 없어요? 뱀이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 그런 거래요.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거 뱀이다라는 환경 보호의 노래, 나중에 보면 반전이 되죠.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뱀이야. 근데 그 뱀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노래가 아니야. 그 뱀을 갖다 죽이지 말자는 내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환경 보호의 노래, 어느 가수가 불렀는데 그 가수 이름은 생각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뱀이다 뭐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뱀이다 이런 노래 있었지? 없었나? 있어. 어느 가수가 여자 가수가 불렀던 걸로 생각나는데 그 가수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군요. 그럼 뱀을 한번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예요? 뱀. 물론 뭐 보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뱀이에요. 뱀을 갖다 제일 싫어해. 본능적으로 난 뱀을 싫어해. 뱀에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뱀 보는 것조차도 내가 기분 나빠요. 뱀 보면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뱀이라는 그래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측면. 그래서 과거에 성경에도 우리가 인류가 그런 원죄라고 하는 본래 어떤 그 죄를 짓게 된 것도 누구의 꼬임에 빠져서? 뱀의 꼬임을 빠져서. 그래서 원동적으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DNA 속에 있는 거라서 뱀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 그잖아? 뱀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뱀 좋아한다. 더 없죠, 거의. 그러니까 뱀 오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싫어함. 그렇죠? 뭔가 좀 그런 교활함. 뭐 이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점들이 다 뭐냐면 원형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관습적 상징. 이 관습적 상징은 어떤 측면이냐면 시대적, 사회적, 지역적인 것에 열받는 것이 바로 뭐다? 관습적인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인 것에 그런 어떤 그 관여를 받는 게 뭐다? 같이 관습적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면, 근데 사군자가 있어. 이 사군자면 뭐가 떠올라요? 사군자면 매난국죽. 시작. 우리 사군자 있잖아요, 사군자. 사군자가 있지. 그럼 사군자는 매화가 있다든가, 난초가 있다든가, 국화가 있다든가, 대나무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네 가지가 있다, 맞지? 네 가지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매난국죽. 시작. 매난국죽. 그래서 매화다, 난초다, 국화다.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작. 대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대체로 뭘 의미한다? 맞지? 매난국죽은 사군자죠, 사군자. 사군자. 이해됐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갖고 있으면 되지 않겠네요. 이것들은 대체로 뭘 나타내? 지조나 절개를 나타내는 거죠. 뭘 나타낸다, 나치?
지조와 절개를 나타나게 된다. 요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뭘 나타낸다 했지? 지조, 절개. 이것을 무슨 상징이라고 그래, 우리는? 전통적 상징이라고 그래. 뭐야, 단자 시작. 전통적 상징이다. 또는 거기 나왔던 관습적 상징이라고 그래. 이거는 우리 민족에서만 지조나 절개를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서는 지조나 절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의미하지 않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어, 없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런데 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봄. 겨울도 있고, 가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계절 없는 데는 뭔가 좀 뭐 변화가 없는 곳. 항상 여름이고, 항상 겨울인 데는 그 생물에 대해서 어떤 변화의 여부를 따질 수가 없죠. 그렇잖아. 변화가 있으면 봄, 여름, 가을이 없는, 봄만 있고 여름만 있고 가을만 있는 데는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 걸 확인해 볼 수 없지. 그런데 우리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그 대나무가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푸르다라고 하는 거 느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에서의 매화는 대체적으로 뭐예요? 겨울에 피죠. 매화가 겨울에 펴. 대체적 겨울. 봄을 알리는 전령사이기도 하지만 설중매, 눈 가운데 피는 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거래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매화가 그런 겨울 가운데, 눈 가운데 겨울이 없는 나라는 매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지요. 눈 가운데 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적 관습적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적인 것, 사회적인 것, 민족적인 측면과 상당히 많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관습적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의 그런 사군자는 지조와 뭘 의미한다 같이? 절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진짜 무슨 상징이다? 시작. 관습적 상징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시작. 제도적 상징. 다른 말로 전통 상징. 그 다음 뭐다? 시작. 사회적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 정리됐죠? 그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 반대로 이제 창조적 상징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 같이? 창조적.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 같이? 문학적 상징이다. 또 다른 말로 뭐가 했다 같이? 개인적 상징이라는 말이 있어. 작가가 작품에서 개성적으로 어떤 구체적 심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하는 상징을 뭐라고 한다 같이? 창조적 상징이다. 또는 뭐라고 한다 같이? 문학적 상징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창조적 상징이다. 또는 문학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사실 누구에 의해서,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징성을 뭐라고 한다 같이? 개인적 상징이다. 할 수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다음 같은 거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정주의 국화협회에서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서정주 국화협회에서 국화는 아까 사군자 하나죠. 사군자 하나로서 국화가 전통적 상징, 관습적 상징을 한다면 뭐가 되겠어? 지조와 절개. 국화도 역시 서리가 내렸으면 다 모든 것들이 식물들이 시들거든요. 타서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은 만큼은, 국화꽃만큼은 그 영롱함을 자랑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뭘 애찰했어? 국화를 애찰한 거야. 다른 것들은 다 시들어 없어지는데 뭔만큼은? 국화만큼은 그 영롱함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그래서 시들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걸 애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정주 국화협회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할 때 그 누님은, 아니 꽃은 더더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통적 상징 속에서의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사군자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꽃, 국화꽃은 적어도 작가가 원숙한 삶, 원숙한 그런 어떤 인생을 갖다 얘기할 때 국화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 이건 어디까지나 관습적인 거는 거리가 멀죠. 이것을 관습적이다 또는 뭐라고 나왔지? 전통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되나요? 그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상징에는 그게 몇 가지가 있다는 점?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시작. 원형적 상징. 두 번째는 시작. 관습적 상징. 세 번째는 창조적 상징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심상의 종류와 관련돼서 결국 관습적 상징과 창조적 상징을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관습적이라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나 지역이나 시대에 있어서의 그런 반영된 그런 상징을 관습적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 우리가 떠올리는 거? 기독교. 이게 떠오르죠? 근데 윤동주의 시 십자가에서는 자기 희생이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작가에 의해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 거지. 이것을 창조적 상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참고해두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39페이지 가서 심상의 주요 갈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시각적 심상이 있다, 청각적 심상이 있다, 후각적 심상이 있다, 미각적 심상이 있다. 그다음 뭐가 있다 시죠? 촉각적 심상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해두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단일 감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각을 통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단일 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대표적인 감각기관에 뭐가 있죠? 시각이 있다, 청각이 있다, 후각이 있다, 미각이 있다, 촉각이 있죠. 그래서 단일 감각이라고 해서 이 중에 하나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송악가로 날리는 외딴봉은 있죠. 그럼 뭘로 드러내냐?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지. 이걸 시각적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윤사울 해길다, 꾀꼬리 울면 뭐에다 하지? 그렇지. 이것을 청각적이라고 하지.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다. 매와 향기 뭐에다 하지? 후각이지. 그 다음에 따뜻한 한 잔, 따뜻함이라고 하는 거, 또 한 잔 술 한 그릇 있죠. 그래서 한 잔 술과 한 그릇의 국을 느끼고 술을 느끼는 거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다분히 미각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살진 정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흙이라고 하죠. 부드럽다. 촉각이죠? 이런 거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일 감각적 심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오냐? 공감각적 심상과 그 뒤에 나와 있는 복합 감각적 심상이 잘 나와요. 알겠지? 밑줄자. 공감각적 심상은 뭐가 잘 나온다? 시작. 복합 감각적 심상이 잘 나온다. 자,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것을 무슨 심상이라고 한다? 시작.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감각의 전이, 감각의 부여가 일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있어 없어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있죠? 그럴 때 내가 본래 나타나고 자는 게 뭐지? 종소리지. 근데 종소리를 뭘로 비유했다? 푸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즉 뭐와? 청각의 시각화죠. 이렇게 해서 항상 공감각적 심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A라는 감각을 어떤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가. 어떤 것이 더 인상이 깊어요? 내가 본래 느끼는 것은 청각인데 그 청각을 시각화시켜 보여줄 때 더 인상이 깊겠죠. 그냥 내음 하면 냄새죠. 내음 뭘로 느껴지죠? 후각적 이미지지. 근데 만약에 푸른 내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내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시켜주는 더 구체화시켜주잖아. 그럴 때 더 강한 인상을 남겠죠. 됐습니까? 이것을 노리는 것이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공감각적 심상이 뭔지 알겠습니까? 본래 나타나고자 하는 심상을 다른 심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고, 이러한 공감각적 심상에서 좀 더 강인한 인상을 뭐 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복합 감각적 심상이 있죠. 하나의 작품 속에서 여러 가지 감각이 함께 쓰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복합 감각적 심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뭡니까? 다음 문제. 박도진의 묘지송이 있죠. 묘지송. 그 제목을 보면 뭐가 돼요? 묘지송은 묘지에 대한 성축이야. 묘지에 대한 성축이라는 것은 묘지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는 것? 애찬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 교재 40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있죠. 하나 볼까? 북망이래도 금잔디 기름진데 동그란 무덤들 외롭지 않으이. 동그란. 자, 뭔가 동그란이라는 걸 통해서 무덤의 모양이 떠오르죠? 시각적이죠. 두 번째, 무덤 속 어둠의 하이안 나옵니까? 밤과 하이안, 서로 대립적 심상을 통해서 하얀 그런, 여기서 나오는 총루라는 건 뼈예요. 무덤 속에 있는 무덤 속의 뼈, 그것이 어둠 가운데 총루처럼 빛난다고 이거있지. 하얗게 빛난다고 이거였습니다. 시각적이죠. 향기로운 죽음의 내 높은 길이. 향기로운 죽음. 여러분들 사람의 죽은 냄새 혹시 맡아본 사람 있어요? 사람의 냄새처럼 맡아봤어요? 어때요? 냄새가 좋던가요? 엄청나게 말이죠. 아주 고약스러운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향기로운 내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비상식적이죠. 그런 것을 갖다가 향기로운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야? 다 같이 후각적이죠. 후각적 심상을 돈다든가 시각적 심상을 돈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죠. 살아서 섭던 죽음, 죽었으면 이내 안쓰럽고 언제 무덤 속 환히 비춰줄 그런 태양만이 그리우리. 금전디 사이 할미꽃도 피었고 할미꽃도 피었고 삐삐 배쪽 너가 있어 삐삐 배쪽 새 울음소리죠. 청각적 심상이죠. 삐삐 배쪽 맷새들도 우는데 봄볕 포근하다 뭐죠? 촉각적이죠.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하나의 감각을 활용한 게 아니라 여러 감각을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지. 이걸 복합 감각적이라고 그래. 이해되나요? 만약에 이 작품이 공감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맞아 틀려? 틀린 거야? 본래 나타나지 않은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한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공감각적 심상이 아닌 여러 감각이 합쳐서 나오는 복합 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야 맞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참고해두면 될 것 같다. 두 번째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뒤로 넘겨서 보면 그것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요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공감각적인 것과 뭘 구별하는 문제 나온다? 복합 감각적 심상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뭘까? 이런 거 한번 맞춰볼까? 하늘은 울고 땅은 검다. 자, 하늘은 울고 뭐는 검다? 다 같이? 땅은 검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하늘은 울고 땅은 검다. 어떨까요? 이 경우는 무슨 심상이 들어갈까? 공감각적 심상이 들어갈까? 복합 감각적 심상이 들어갈까? 하늘 울고 땅은 울다. 검다는 하늘은 우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적인 심상이죠. 그러나 땅은 검다는 뭐다? 시작? 시각. 그래서 서로 다른 심상이 같이 들어있지. 이걸 복합 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됐나요? 잘 알아두고. 만약에 이것은 붉은 울음을 울었다. 붉은 울음을 울었다. 이거는 뭘까요? 자, 본래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울음이죠? 그게 뭐야, 같이? 청각적인 거죠. 청각적인 것을 뭐 했다, 같이? 시각화시켰다는 거지. 따라서 공감각적 심상. 됐나요? 복합 감각적 심상과 공감각적 심상의 제시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됐어요? 그잖아. A라는 내가 본래 나타나는 게 뭐지? 이거는 울음이지. 울음은 원래 청각이잖아. 그렇지? 청각적인 이미지를 뭘로? 시각적 이미지로 화해서 좀 더 나타내고자 했던 것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효과적으로. 울었다는 청각적인데 여기 붉은 울음 그렇지 이것만 알겠죠? 중심된 것은 청각적이겠지만 이 붉은 울음이라는 것은 뭐다 같이 청각의 시각화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참고한다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에서의 전달자는 누구다? 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 대리인, 시적 화자 또는 서정적 자라고 얘기한다. 됐어요? 그 정도를 좀 알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교재 42페이지 42페이지 보면 시적 화자의 태도의 개념과 유형 나오죠? 우리가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는데 뭐냐? 일단 시를 갖다 이해할 때 무엇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파악해야 돼. 알겠죠? 그걸 화자, 이거 시적 화자다. 시적 화자다 또는 뭐라고 한다? 시작? 서정적 자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화자, 시적 화자 또는 뭘 파악한다? 시작? 서정적 자를 파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해됐죠?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야? 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시를 갖다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죠. 시적 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시적 자가 처해 있는 상황. 이 상황이 플러스적 상황인지 마이너스 상황인지 알아요. 플러스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긍정적이 되겠지. 그렇지? 긍정 상황. 아니면 마이너스는
부정적 상황이 되겠죠.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이 시적 화자가 이런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 방식,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알겠죠? 그것이 바로 뭐다? 태도라는 것이다. 알겠죠? 태도라는 거야. 자,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시적 화자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응 방식이 뭐라고요?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크게 봐서는 뭐냐? 크게 봐서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할 수도 있겠죠. 그 태도에 대해서. 또는 비판적이냐, 또는 수용적이냐, 애찬적이냐, 비판적이냐. 또는 더 뒤로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뒤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있었죠. 반성적이냐, 수용적이냐. 나와요? 나오지. 따라서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응 방식을 가느냐라는 것이 바로 태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서정적 자의 태도가 같은 것은, 시적 화자의 태도가 같은 것은, 알겠죠?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도 같은 태도적 양상을 볼 때 있겠지. 태도가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저기 됐나요?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볼까요? 거기에 박남수의 뭐라는 작품이 나와? 종소리 43쪽. 43쪽에 보면 박남수의 종소리가 언급이 됩니다. 거기 보면 나는 떠난다 청둥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나는 뭐가 되어? 시작. 새가 되어. 광활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그래서 나는 뭐가 되어 날아가요? 그렇죠. 나는 여기서 뭐가 되어서? 새가 되어서 날아가고, 또 뭐가 되어 날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왔지? 울음이 되어. 소리죠, 이것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서 뭐가 된다? 소리가 돼요. 새가 되어 나간다. 울림이 있고 울음이 있죠. 그 다음에 소리가 되어 날아간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종이 있잖아요. 종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종 알지? 종 있잖아. 종을 딱 이렇게 뜩 쳤을 때 이것이 진폭이 돼요. 이 진폭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 새로 표현한 거야. 새가 뭐가 돼요? 울음이 돼요. 소리가 돼요. 날아간다는 얘기죠. 알겠지? 그러면 이 소리는, 이 시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소리가 이 종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이 종을 딱 올리면 갇혀있던 종에서, 청동에서 이 소리가 자유롭게 날아가. 그럼 새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상징성은 뭐냐? 새는 자유를 뜻한다. 뭘 뜻한다? 시작. 자유라는 거야.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매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거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잡고 있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을 잡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때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있어 없어? 있지.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을 때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거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바위에 붙어 있는 이끼가 있어요. 뭐가 있다? 바위에 붙어 있는 이끼가 있어. 근데 이끼는 항상 거기에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자기는 그게 운명인 줄 알았어.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운명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와 같이 닮은 것이 강물 위를 떠가고 있는 거야. 아니, 자기는 그렇게만 생각했어. 거기서 더 이상 생각을 갖다가 발전시키지 못했어. 항상 나는 바위에 붙어 있는 존재. 근데 저 강물에 떠가는 이끼를 본 거야. 그래서 그 이끼에게 물어봤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바위에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강물에 있어? 왜 떠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자 그 강물에 떠가는 이끼가, 바위에 붙어 있는 이끼가 말합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봐.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봐. 그럼 너도 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바위에 붙어 있는 이끼가 붙잡고 있는 건 뭐야? 바위죠. 바위 같은 그 무거운 것.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 뭔가 항상 뭔가에 눌려 있고, 뭔가 내가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것들을 느낄 때 있죠. 그게 바로 뭐다면 바로 이끼가 붙잡고 있는 바위 같은 거죠. 그것을 버리면 헐헐 자유롭게 저 강물 속에 있는 이끼처럼 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는 스스로 느낄 때가 있죠. 바로 청동입니다. 청동이 바로 바위 같은 존재예요.
소리는 뭘 붙잡고 있어서? 청동에 갇혀 있어서 또 때에다 붙잡고 있어서 그 청동이 뭐냐면 하나의 제도가 될 것이고 이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규칙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집도 될 수 있고 알겠지? 그런 걸로부터 뭐 하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는 뭐가 되어서 진포고 새가 되어서 울음이 되어서 소려가 되어서 날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종의 끝은 낳는가? 청동이 벽에 역사를 가둬놓은 칠흑의 감방에서 나오죠? 그 청동이 뭔가를, 종소리, 종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많은 그런 질곡의 어떤 세월들, 또는 제도들, 이념들, 갈등과 분기와 싸움을 일으켰던 모든 요소들, 알겠어요? 그게 바로 뭐야다? 청동이었던 거죠. 나는 바람을 타고 들에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타지는 내성이 돼 가루가루 음향이 되어든다. 알겠죠? 박남수의 뭐라는 작품? 종소리.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없어? 있지? 그래, 벗어나고파 그대에게서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의지가 생긴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의 시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몇 번이 답으로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야. 내가 종소리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의지가 결국 소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시적 화자의 뭐가 된다는 점? 태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갖다 이해할 때는 이런 시적 화자가 갖는 태도랄지 또는 시적 화자가 그 어떤 상황 속에 갖는 목소리 있어 없어요? 목소리 있죠? 그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있어? 여기 45페이지 보면 어조가 있어 없어요? 어조 있죠? 이 어조가 바로 목소리인 거야, 목소리. 가끔 뭐 우리가 집에 갔을 때 엄마의 목소리가 다를 때 있어 없어?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엄마 왜 그렇게 말해? 뭐 이러고 있잖아.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의 톤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죠. 그잖아. 그것을 뭐라고 했나? 우리가 어조라고 한다. 그래서 이 태도나 어조를 잘 분석하게 되면 시 속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교재 49페이지에 보면 시의 표현 기법이 있어 없어요? 있지? 표현 기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쉬다 합시다.